안녕하세요. 잠시 후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애인 복지 실천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함께 공부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복지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사례도 있겠고, 또 연혁과 함께 어떻게 장애인 복지가 발전되어 왔고, 그 역사적 배경에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은 앞으로 어떠한 발전 과정을 향한 전망을 갖고 있는지 좀 다각도로 연구하고 공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그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지 않아서 얼만큼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소화할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하나의 의문점을 갖게 되지만, 하지만 장애인 복지의 발전 과정에 그래도 개괄적인 부분만 아는 것으로도 본 과정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영역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장애인 복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떤 선입관이나 나름대로 어떤 편견을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예비 장애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 대한 예비 장애인에 대한 발전, 그리고 예비 장애인에 대한 어떤 전망, 그리고 예비 장애인들에 대한 나름대로 향후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또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고, 또 구체적으로는 나의 얘기다 라고 생각하고 그게 공부에 임한다면, 공부하는 어떤 마음의 자세라든지 또 그것을 대하는 어떤 편견과 선입관을 없애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텐츠를 1절에는 서구 장애인 복지 역사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2절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역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역사 중에 초기에 보면 삼국시대가 있죠. 그리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삼국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광곡진급 또는 사궁구율, 조조감면, 대곡자모구면이죠. 내용은 좀 한자어기 때문에 어렵지만 여러분이 나름대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서 하나씩 좀 이해하시고 또 나름대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려시대에서는 읍면지제, 제면지제, 황가고독 진대지제, 수한지려 진대지제, 납석보관지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좀 딱딱한 용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회복지 역사의 부분에서 가끔씩 한 번 정도씩 시험 문제에 출연하는 문제죠. 그래서 뭐 삼국시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또 고려시대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골라서 하는 부분에 문제들이 종종 나오긴 하는데요. 또는 뭐 그 의미를 적어 놓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것도 가끔씩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선시대에는 폐질자에 대한 구율, 그다음에 노동면제, 친족 부양의존이라는 맥락으로 좀 정리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국시대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시기에 장애인에 대한 구제는 일반 구제에 포함해서 실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실시된 구제 사업으로는 광곡진급, 사공구율, 조조감면, 대곡자모구면, 종자 및 식량급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시대에는 장애인에 대한 독립된 명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독립된 명칭이 없이, 즉 병자와 엄격한 구별이 없이 사용되었고, 또 이들에 대한 구휼 제도는 임시적이고 또 사후 대체적인 성격으로 제도화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핵심 단어 다시 한번 해볼까요? 광곡진급, 사공구율, 조조감면, 대곡자모구면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명칭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또 하나의 특징인데, 그것은 제도화된 단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병자와 엄격한 구별 없이, 또 이들에 대한 구휼 제도는 어떤 제도적이고 나름대로 법적인 부분보다는 임시적이고 사후 대체적인 성격으로 제도화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려사에서 볼 때는요, 고려 시대의 진율로서 읍면지제와 제면지제, 그리고 황고 고독 진대지제, 수한 지려 진대지제, 납속 보관지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려 초부터 국가에서는 이제 복업을 과거제도에 포함시켜서 복인을 선발함으로써 복업이 제도화되도록 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불교 사상의 영향으로 구제 사업이 더욱 제도화되는 경향을 보였고, 그러나 고려 말기에 이르러서는 국내 외의 문제로 인하여 국가 재정이 빈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혼란에 빠져서 구제기관들의 기능이 정체된 부분도 참고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삼국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맹인들을 위한 직업대책이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내용이길래 한번 다시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진율로서는 읍면지제, 제면지제, 황고 고독 진대지제, 수한 지려 진대지제, 납속 보관지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업을 과거제도에 포함시켰고 복인을 선발했다라는 것, 그래서 복업이 제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이제 불교 사상이 나름대로 깊이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그 당시에 구제 사업이 더욱 제도화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러나 이것이 고려 말기에 이르러서는 국내 문제와 국외 문제로 나누어지면서 국가 재정이 빈약하게 되었고, 사회는 혼란에 빠져서 구제기관들의 기능이 정체되어 버리는 그러한 현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이제 삼국에서 볼 수 없었던 맹인들을 위한 직업대책이 특징적이다라고 하는 걸로 다시 한번 반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시대를 보겠는데요. 조선시대를 특징 짓는 것 중에 하나가 고려의 불교 중심 문화가 유교 중심 문화로 변화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구빈 사업은 비황, 구황, 구교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맹인의 점수업의 허가, 그리고 불황화 및 불구, 폐질에 대한 보호 등 약간의 구제책만 있을 뿐 대부분의 장애인은 친족 부양에 의존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부분이길래 한두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시대는 바로 고려의 불교 중심 문화가 유교 중심 문화로 변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변화에 대한 트렌드를 보셔야 되겠고요. 또한 가끔 시험에도 나오긴 하지만 조선시대의 구빈 사업은 뭐냐라고 할 때 비황과 구황, 구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맹인에 대한 대책은 맹인의 점수업을 허가해주고 또 불황화라든지 불구, 폐질에 대한 보호 등 약간의 구제책만 있을 뿐 대부분의 장애인은 누가 했을까요? 친족 부양에 의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로 넘어와서 볼까요? 근대는 고종을 예를 든다면 미국 선교사가 평양에서 맹인 가정 교육을 했을 때 이때가 바로 고종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다음은 1944년 조선 구호령이 제정되었고요. 구호 대상은 65세 이상 노세자, 또 13세 이하 유아, 임신부, 불구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1948년 중앙각심학원이 이루어진 것도 참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장애인을 보호하고 교육을 시켰던 시기는 바로 고종 31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미국인 선교사 부인인 홀 여사가 평양에서 맹인 학생을 집에서 보호하며 맹인 교육을 실시한 것이 바로
바로 최초의 일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1910년 한일병합부 광무 9년 9월에 개설한 경성고아원이 있고요. 1911년 조선총독부가 접수하여 대생원으로 칭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1944년 조선 구호령을 제정한 것도 우리가 익히 한번 생각해 볼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의 노쇠자, 또 13세 이하의 유아, 임신부, 불구, 피질, 또 기타, 상이 들어가고요. 폐질,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못하는 자, 핵심 키워드가 이제 노동을 못하는 자죠. 8.15 광복과 더불어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사회사업 정책 및 구호에 관한 각서가 후생국보라는 데에서 발표되었고 조선 구호령과 함께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48년 이문형이 정신박야가 수용시설로서 중앙각심학원을 설립한 것이 우리가 한국 최초의 정신지체인 보호시설이 되었다라는 것도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미 군정하에서는 장애인 문제를 독립된 관심의 영역으로 삼지 않았고 구비 문제나 아동, 부녀 문제에 포함하여 다룬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역사 중에 보면 현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현대 중에서도 첫 번째가 태동기이죠. 태동기는 이제 정부 수립을 한 이후 1970년대까지가 태동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상위 군경에 대한 국가 보훈 사업이 진행됐고요. 또 특수교육진흥법 1977년이죠. 이때 볼 수 있는데요. 시각과 청각, 정신, 지체부자유, 정서, 언어, 심신장애, 특수교육대상 이러한 부분에 속하는 부분을 위해서 특수교육진흥법이 1977년도에 공포를 하고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우리가 계속 보강을 해가지만 좀 더 보완할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아직도 그 기조 위에서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환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환기는 1981년이죠. 1981년부터 1987년까지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그 전환기, 터닝 포인트의 점이 있었긴 했는데요. 심신장애복지법 제정이 1900이죠. 1981년도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로 여러분이 익히 들었을 줄로 압니다. 태동기의 핵심 키워드 우리가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상위 군경에 대한 국가 보훈 사업이다 라고 하는 것이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심신장애복지법이 1981년도에 심신장애복지법이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역사 중에 보면 발전기가 있죠. 발전기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때 가장 큰 하나의 사업은 1988년도에 장애인 복지 종합대책이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자 복지대책위원회가 규정되고 공포된 것이 11개의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인복지법 제정이 1989년 12월 30일에 이러한 발전기가 만들어졌고 특별히 장애인복지법 제정이 1989년 12월 30일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약기라고 할 수 있는데 도약기는 2000년 이후에 그 도약기라고 말하고 있죠.
도약기에서 제시됐던 것은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런 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후에 좀 장애인복지법을 시간이 되면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는 10가지 종류의 장애로 확대를 했고요. 2003년도죠. 3년도에는 더욱더 확대되어서 장애 범주가 15개의 장애로 개편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이 2008년 4월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핵심 중심으로 다루어 봤습니다. 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장애인에서도 또 다른 전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장애인 복지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사실은 조금 더 물어볼 게 많죠. 장애인 중에 어떤 부분이 본인의 전공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그 중에 바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자폐가 전공이든지 뭐 여러 가지 배웠던 지금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지체장애부터 정신장애까지 발달장애 여러 가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애의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스페셜리스트한 영역에서의 장애를 연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참고로 좀 다른 내용이지만 사회복지에서 우리는 전공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소셜 웰페어, 사회복지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회복지만 얘기하면은 그 다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사회복지 중에 아동입니까? 청소년입니까? 노인입니까? 뭐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다문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의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전공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의학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은 의학 안에서 내과든 외과든 치과든 뭐 이비인후과든 산부인과든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스페셜리스트한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음악 하시는 분에게 전공이 뭡니까? 저 음악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들이? 음악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용하는 사람에게도 묻습니다. 무용 전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무용에도 여러 가지의 스페셜리스트한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그 스페셜리스트한 영역 중에서 우리의 전공이 사회복지입니다. 라는 거로만 끝나지 마시고 사회복지 안에 아동 전공입니다. 노인 전공입니다. 뭐 학교 사회복지 전공입니다. 뭐 정신건강 뭐 전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시키는 스페셜리스트한 영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 들어주시고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장애에 대한 선입견 없이 깨끗한 새로운 마음으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짜고 그들의 입장에서 또 우리의 미래의 입장에서 또 우리 예비 장애인이 된 우리로서 어떠한 복지와 어떠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사회복지 역사, 특별히 장애인 복지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